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식합니다. 2012년 4월 8일 야심한 새벽에 중국 난창시 공항국에 한 남성으로부터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자신의 조카를 봐주고 있는데 애엄마가 도통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서 걱정스러운 신고였죠. 사라진 이는 32살의 여성 리 추메이. 인근에서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평소 그녀의 생활 패턴은 매우 규칙적이었습니다. 저녁 때 가게 문 닫고 친척에게 맡겨둔 아이 픽업한 후에 집으로 귀가하는 일상을 반복한 거죠. 그런데 오늘 그녀는 아이를 데리러 오지도 않았고 심지어 자정이 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는 불길한 상황인데요. 게다가 전화도 꺼져 있고요. 신고가 접수된 후 공안은 먼저 리 씨가 운영하는 옷가게에 들렸습니다. 여기서 단번에 심상치 않다는 걸 감지해요. 우선 가게 문이 잠겨 있지 않았는데요. 강도를 의심할 수 있죠? 들어가 보니 카운터에 있던 돈통에 현금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물건 또한 흐트러짐 없이 잘 정돈되어 있었고요. 여긴 오로지 가게 주인 리 씨만 증발한 상태인데요. 여기서 잠시 리 추메이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그녀는 10년 전에 이혼의 아픔을 겪은 후 딸과 함께 고향을 떠나 이곳 난창시로 왔습니다. 생활력이 매우 강한 여성이에요. 딸을 부양하면서 악착같이 돈을 벌었죠. 그래서 소위 자수성가했다는 평을 들었을 정도고요. 그녀가 옷가게를 하고 있는 이 건물도 사실 그녀의 것이어요. 워낙 야무지게 장사를 한 덕에 가게 매출도 안정적이고 일 때문에 아이를 친척에 맡기긴 했지만 나름 평안한 삶을 살던 와중입니다. 행여라도 자발적으로 잠적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날이 밝았고 그녀의 행적을 추적하던 공안은 인근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그곳에서 리 씨는 평소답지 않은 특이한 행보를 보여줬죠. 실종 당일 오전 11시 30분 가게를 나선 리 추메이는 가게에서 150m 떨어진 근처 호텔에서 다시 포착됩니다. 로비에 앉아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정장을 입은 긴 머리 앳된 여성이 다가왔어요. 둘은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눴고 이 젊은 여성이 리 씨에게 여러 서류를 보여주면서 뭔가를 설명하는 듯 했죠. 상당히 비즈니스적인 모습인데요. 그리고 잠시 후 리 씨는 여성을 따라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들이 향한 곳은 해당 호텔의 8607호 객실. 왜 굳이 방에 같이 간 걸까요? 시간은 하염없이 흘렀고 날이 어두워진 저녁 8시가 되었을 무렵 리 씨와 함께 들어갔던 그 젊은 여성은 처음 보는 의문의 남성과 함께 이 객실을 빠져나옵니다. 여기서 리 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요. 리 씨는 어쩌면 아직 8607호에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공안이 바로 출동해서 호텔 측 협조했고 객실 문을 열게 되는데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초지정을 들어보니까 기록상 이 8607호 투숙객은 전날 저녁 8시에 퇴실을 했다는 답변만 돌아왔죠. 이건 말 그대로 밀실 실종 사건입니다. 즉각 객실에 대한 감식이 시작되었어요. 그 결과 벽면에서 미처 지우지 못한 혈흔이 발견됩니다. 또한 화장실 하수구에서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피부 조직 일부도 발견됐고요. 감식해보니 이건 전부 리 씨의 DNA와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분명 이 호텔 방 안에서 끔찍한 일이 있었다는 예감이 들 수밖에 없죠. 근데 아직 부족합니다. 이후 공안은 CCTV에 찍힌 영상을 수없이 돌려보면서 새로운 단서를 찾는 데 열중합니다. 그러다 마침 처음엔 미처 발견하지 못한 수상한 정황들이 몇 가지 나와요. 먼저 리 씨가 젊은 여성을 따라서 그 8607호에 들어가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앞에 있던 그 여성이 뚝뚝뚝 가더니 객실 문을 두드린 후에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즉 방에 이미 누군가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15분 후 여성이 혼자 밖으로 나와요. 다시 15분 후에 다시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 들어갈 때 여성의 손에는 검은색 봉지와 커다란 여행용 캐리어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그녀는 계속해서 객실을 들락날락거려요. 그때마다 추가적으로 검은색 가방, 배낭 같은 게 옮겨졌고요. 마지막으로 저녁 8시에 그 의문의 남성과 객실을 빠져나왔을 땐
한가득 짐을 챙겨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느 정도 감이 오시죠? 두 남녀가 이 객실에서 리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정황입니다. 한편 이 호텔방에 체크인한 당사자 신원을 찾아냈는데 이게 어딘가 좀 이상해요. 18살의 남성 리 샤우스, 편의상 샤우스라고 부를 텐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 18살 남성은 키가 작고 왜소한 체형입니다. 근데 CCTV에 찍힌 그 남성은 꽤나 건장해 보였고요. 이건 아무래도 샤우스의 신분증을 도용한 듯해요. 본인이 아닌 거라고요. 이 다음으로 공안은 실종된 리 씨의 통화 기록 그리고 은행 거래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실종 당일인 4월 7일 오전 11시 30분 리 씨에게 수신자 미확인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이 통화를 한 후에 호텔로 갔던 게 확인된 거죠. 또한 같은 날 오후에 그녀의 통장에서 현금 2만 위안, 그러니까 하나로는 한 380만 원 정도가 빠져나간 것도 확인됩니다. 근데 하필 돈을 인출해간 그 ATM 기계의 CCTV가 고장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가져갔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했죠. 이게 제일 중요한 단서인데 없다는 게 정말 말이 안 되죠. 갈수록 수사는 난관에 봉착합니다. 방에 같이 있던 남녀가 누군지도 모르고 또 살해 정황은 의심이 가는데 확실한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공안은 실종된 리 씨의 주변 사람들 중 원한 관계가 가진 사람이 없는지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한 사람이 떠오르는데 바로 리 씨의 남자친구 띵따칭이란 사람입니다. 띵 씨는 리 씨보다 15살 연상이고요. 이미 5, 6년째 함께 동거 중이었어요. 리 씨는 자기의 친딸과 또 가족 친척들에게 띵 씨 남자친구를 소개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는데 근데 좀 궁금하죠. 5, 6년간 재혼을 했는데 왜 결혼을 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바로 띵 씨가 이미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혼 20년 차에 18살 된 건장한 아들까지 있었고요. 그런데 사실 띵 씨가 수상한 이유는 따로 있어요. 실종 당일 리 씨는 그 수신자 미확인 전화를 받았었죠. 근데 하필 그 바로 직전에 띵 씨와 통화한 기록이 남아있었다는 점이에요. 게다가 그의 거래 내역을 살펴보니까 며칠 전부터 누군가의 계좌로 꾸준히 5만 위안을 입금한 내역까지 나옵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는 혹시 띵 씨가 이 내연 관계를 청산할 목적으로 큰 돈을 주고 청부 살인을 요청한 건 아닐까라는 추정도 가능해지는데요. 띵 씨는 억울함을 표했습니다. 실종 당일 리 씨한테 전화를 한 건 연인이고 같이 점심 먹자라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또 사건 전에 꾸준히 누군가에게 돈을 송금한 건 장사를 하고 있는 친한 친구에게 빌려준 거다라고 해명합니다. 실제로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었고요. 아니 그러면 이 리 씨와 띵 씨는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조금 더 알아봤어요. 띵 씨, 이 남성은 아내와 별거를 하던 중에 지금 실종된 리 씨를 만나서 깊은 관계로 발전한 겁니다. 그래서 리 씨와 몇 년간 동거를 하면서 내심 별거 중이니까 재혼을 꿈꿨을 수도 있죠. 근데 여기엔 문제가 있었는데 아까 언급한 대로 이 남성 띵 씨에게는 18살 된 아들이 있었죠. 사실 그 아이에게 장애가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이혼을 하면 아들의 미래가 불안해질 것을 염려하던 그는 결국 이혼을 보류해요. 여자친구 리 씨 또한 이 사정을 이해했다고 하고요. 자, 결론적으로 둘의 사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띵 씨는 옷가게를 리 씨가 열었을 당시에 비용 일부를 줬을 만큼 그녀를 도왔고 심지어 애인이 사라진 후에 자기가 대신 그녀의 딸을 맡아 키우겠다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이렇게 결론적으로 살해의 동기가 가장 유력해 보였던 애인 띵 씨는 범인에서 제외됩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누가 리 씨를 살해한 걸까요? 이번에 공안이 눈을 돌린 곳은 호텔 예약 과정에서 신분을 도용당한 18살 리 샤우스. 어디서 신분증을 잃어버렸습니까? 이렇게 추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샤우스는 그게 아니라 누군가한테 빌려준 거라고 해요. 그게 누굽니까? 평소 친하게 지냈던 16살 황원원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청소년에 불과한 16살 그녀가 신분을 도용했다.
근데 젊은 여성이다. 아, 이거 확인해 보니까 그 여성이 호텔에서 로비에서 만남을 가진 후에 방으로 함께 들어갔던 그 CCTV 속 영상 여성과 동일 인물인 겁니다. 이게 결정적인 거죠. 공안은 신속하게 황량을 추적했고 이후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돼요. 영상 속 그녀와 함께 있던 남성의 정체도 밝혀집니다. 그는 황량의 남자친구 26살의 쿵 레이였습니다. 머지않아 두 사람이 체포되어 그리고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범행 일체를 자백했죠. 도대체 리 씨가 이 젊은이들과 무슨 관계였기에 죽음을 맞이했던 걸까요? 그리고 시신은 어디에 있고요? 일단 쿵 레이, 편의상 레이라고 할게요. 사건 당일 그는 황량과 함께 임대 계약을 핑계로 리 씨를 호텔로 유인했습니다. 그리고 방에서 살해했다는 걸 고백했어요. 이후 시신은 인근 호수에 유기했죠. 그래서 공안이 해당 현장에서 3일 밤낮 동안 수색을 진행했고요. 마침내 시신 한 구가 든 가방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 이 시신은 실종된 리 씨가 아닙니다. 보니까 이미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예요. 그리고 또 시신이 담겨있던 그 가방도 CCTV에 남아있던 것과는 달랐고요. 뭐예요 이거? 근데 같은 수법에 동일한 유기 장소? 이거 역시 황량과 레이의 짓이었을까요? 보통 사건이 아님을 감지한 공안은 몇 날 며칠에 이어서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갔어요. 그러다 결국 모든 걸 포기한 듯 황량이 먼저 입을 엽니다. 그 시신도 자기들의 범행이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피해자는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황량의 친구 원징. 그녀가 밝힌 이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황량은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본인보다 10살 많은 남성 레이를 알게 됐는데 이 레이라는 남자가 소위 말하는 금수저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황량한테 각종 비싼 선물을 주면서 환심을 샀고 그렇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죠. 그러던 2011년 11월 레이는 황량에게 그녀의 베프인 원증을 호텔로 불러서 같이 놀자고 제안합니다. 그렇게 분위기가 무르익던 중에 황량은 잠시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리를 뜨게 돼요. 그런데 순간 아! 하는 친구의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볼일을 서둘러 보고 나왔더니 자기 친구 원증이 침대에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겁니다. 뭐 또 잠든 거야? 아니요. 레이가 그녀를 살해한 겁니다. 충격에 빠진 황량이 왜 이런 짓을 했냐 라고 레이에게 소리쳤죠? 그러자 돌아온 대답이 황당한데 네 친구 원증이 술, 담배를 즐기는 것 같은데 네가 가깝게 지내면 너까지 물들까봐 걱정돼서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유예요. 근데 레이는 아나무인이었습니다. 야, 우리 공범이잖아. 시신 처리 같이 해야지. 16살밖에 되지 않았던 황량은 자기도 잡혀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었고 결국 시신을 같이 유기하게 돼요. 호수예요.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한 신고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사실 원증이 집 나온 가출 소녀였거든요. 그래서 실종 자체를 눈치챈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렇게 이 사건은 넘어가게 돼요. 그렇게 첫 살인이 벌어진 지 몇 개월이 지난 2012년 초 갑자기 레이는 황량이 아닌 이미 그 전에 7년 동안 교제해온 여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립니다. 아니, 무슨 상황이냐고요? 그러니까 이 레이라는 애가 황량을 그냥 두 번째 여자친구로 사귀었던 거예요. 결혼할 사람은 따로 있었고요. 얘가 워낙 금수저라서 집에 현금을 쌓아놓고 살았대요. 굉장히 여유로운 삶이었죠. 동시에 황량과 외도까지 즐겼던 거고요. 완전 지 멋대로죠. 근데 오케이, 여기까진 이해하겠어요. 도대체 왜 리 씨를 죽인 거냐고요. 그 이유는 정말 또 한 번 황당합니다. 레이, 이 사람은 재벌 부모 밑에서 호강하며 살았어요. 성인이 되어서도 집에 돈 많은데 일할 생각이 없죠. 하지만 부모의 생각은 달랐는데 고민을 하던 끝에 아들을 위해 난창 시내에 있는 작은 상가 가게를 임대합니다. 거기서 장사라도 해보라고 좀 도와준 거예요. 이때 해당 건물의 주인이 리 씨였던 거고요.
부모에게 등 떠밀려서 시작한 가게, 장사가 잘 될 리가 없죠. 레이는 가게를 오픈한 지 몇 개월 만에 큰 적자를 받고요. 벼랑 끝에 몰리게 됩니다. 다 때려치고 싶어요. 이때 그는 대뜸 주인 리 씨를 찾아가더니 임대 계약을 파기해달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보증금으로 줬던 2만 위안, 380만 원 돌려달라고 요구하고요. 당연히 리 씨는 거절합니다. 엄연한 계약이니까요. 사실 레이 입장에서 2만 위안? 아주 큰 돈은 아니죠. 그래서 될 대로 되라 싶었는지 그냥 가게를 방치하고 그렇게 그냥 시간이 흘러요. 계약은 만료되었고요. 1년 후 레이가 우연히 이제 띵가띵가 놀고 살다가 예전에 자기 가게를 했던 리 씨의 상가 앞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해당 가게를 다시 임대로 내놨다는 공지를 보게 돼요. 당연한 일이겠죠, 건물주 입장에서는. 근데 이때 레이가 불쑥 1년 전의 일이 떠올랐고 화가 치밀었던 거예요. 야, 내가 달란 돈은 왜 안 줘? 아니, 분명 지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인데 불똥이 뜬금없이 리 씨에게 튄 겁니다. 이후 그는 여자친구 황량을 미끼 삼아서 상가를 좀 계약할게요 라는 전화를 통해 리 씨에게 접근하게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녀는 새로운 세입자가 생긴 줄 알고 연락받고 급히 호텔로 갔던 거고요. 그날 황량과 만난 리 씨는 한참 동안 로비에서 대화 나눴죠. 그러다가 제가 중요한 서류를 위에 방에 두고 왔어요 라면서 8607호실로 그 젊은 여자가 리 씨를 유인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엔 레이가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날 방 안에 있던 레이는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그러니까 자기를 좀 숨긴 채 리 씨를 맞이했다고 해요. 대뜸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죠. 처음엔 돈만 받을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옥신각신 하던 중에 우연히 그가 누구인지 리 씨가 알아차립니다. 짜증이 났어요. 에이씨, 자기의 정체가 들통나니까 그냥 이 씨만 죽이면 된다고 판단한 거죠. 그리고 방에서 그녀를 무참히 살해하고 황량에게 가방 가져오라고 시킨 후에 시신을 거기에 담아서 또다시 호수에 유기했던 겁니다. 두 번째 살인이죠. 추후 이 해당 호수에서 리 씨의 시신은 발견이 되었고요. 2013년 5월 중급 인민법원은 레이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공범이었던 황량에게도 징역 7년형이 내려졌어요. 이 사건은 중국에서 소위 재벌 2세, 즉 금수저가 벌인 살인이란 점에서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레이의 부모는 아들이 원하는 건 무엇이든 충족시켜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뭔 이것저것 사고를 치고 다녀도 부모가 다 뒤따라 다니면서 모든 걸 돈으로 해결했던 거죠. 나중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금수저 2세 레이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반성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냉혈한 괴물이 된 건데요. 그래서일까요?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그는 형이 집행되기 직전까지도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의 부모를 제외하고 레이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사람은 사실 중국 내에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별 이유 없이 남의 생명을 가볍게 빼앗는 이런 괴물과 함께 살아가고 싶어하는 사람조차 한 명도 없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영국 런던 남부에 위치한 부유하고도 조용한 소도시 사우스필드. 인구가 총 2만 명도 되지 않는 데다가 한번 여기에서 정착을 하면 웬만해선 이사를 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지역 주민들끼리 유대감이 꽤나 끈끈한 곳으로 알려져 있죠. 때는 지난 2017년 9월 20일. 이 평온하던 마을에 알 수 없는 매캐한 냄새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주민 한 명이 무슨 일인지 보기 위해 밖으로 나왔고 곧 건너편 집에서 연기가 피어오른 것을 발견하죠. 그는 곧장 소방서에 신고 전화를 했습니다. 같은 시각 집 근처를 지나던 또 다른 이웃 역시 담장 너머로 연기를 눈치챕니다. 그는 집주인한테 이걸 알려줘야겠다라고 바로 마당으로 들어서는데요. 뭐라? 화재가 아닌가? 집주인으로 보이는 남성이 정원 한켠에서
모닥불에 장작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바베큐 도구가 놓여 있었고요. 아니었구나. 안심하고 가려던 찰나 이미 신고를 받은 소방차가 문제의 집에 도착합니다. 바베큐 연기가 너무 심해서 비롯된 해프닝으로 마무리하려던 찰나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갑자기 요란한 사이렌과 함께 5대가 넘는 경찰차가 이 집을 둘러싸더니 신속하게 폴리스 라인을 치기 시작한 겁니다. 조금 뒤에는 현장 감식팀까지 출동하면서 이 마을이 삽시간에 심각한 분위기로 바뀌었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선 이 집에 살던 사람들은 프랑스 출신의 40살 남성 위셈 메드니 그리고 34살의 프랑스 여성 사브리나 퀴더였습니다. 이 커플은 4년째 동거 중이었는데 사브리나의 9살, 4살 된 두 자녀를 함께 키우고 있었죠. 위셈은 재무설계사로 성실히 일하고 있었고 패션 디자이너였던 사브리나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스타일리스트까지 겸업하면서 정말 자신의 커리어를 탄탄하게 쌓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늘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어서 이웃들의 이목을 끌기도 했죠. 보기에 이 두 사람은 그야말로 매력적이고 성공한 프랑스인 커플입니다. 그러던 지난 2016년 1월, 커플은 자신들이 회사에 있는 동안 두 아이들을 돌봐줄 베이비시터를 고용하게 되는데요. 집에 오게 된 보모는 프랑스에서 영국에 갓 도착한 21살의 여성 소피 리오넷이었습니다. 프랑스 시골 출신의 그녀는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게 되는데 오페어라는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알게 됐고 이걸 통해서 외국 가족 집에 머물면서 아이들을 돌봐주고 또 숙식도 해결하고 소정의 용돈까지 벌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잡게 되죠. 소피에게 매치된 건 바로 영국에 살던 사브리나와 위셈 커플 집이었습니다. 운 좋게도 이들 역시 프랑스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문제도 없고 더 끈끈함마저 느껴졌죠. 정말 최적의 일자리를 얻은 듯 소피는 기뻐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늘 즐거운 모습만 보인 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사우스필드 지역이 다들 보모를 많이 고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유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들 사이에 커뮤니티가 잘 형성되어 있었는데요. 소피가 워낙 내성적이고 수줍음이 많은 성격이어서 그랬는지 평소 공원에서도 도서관에서도 그녀는 다른 부모들과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 것 같았죠. 혼자 조용히 보내는 게 익숙해 보였습니다. 다소 외톨이 같은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런 소피에게도 유일하게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근처에 있던 단골 식당 사장 마이클이었는데요. 소피가 처음 영국에 오고 한 1년 정도 별 탈 없이 여기서 잘 적응을 해가는 것 같았죠. 하지만 2017년 초 이 마이클의 가게에 들른 소피는 잘 지내고 있냐? 라는 질문에 어쩐지 우물쭈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프랑스에 있는 엄마가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집에 가보고 싶다라고 털어놓게 되는데 이야기를 들은 마이클은 그러면 내가 비행기 티켓을 사는데 돈을 보태주겠다고 했지만 소피는 웬일인지 집에 갈 수 없다면서 고개만 젓습니다. 실제로 추후에 추적을 해보니까 소피의 엄마가 집에 오고 싶다는 딸을 위해서 계좌로 비행기 티켓 값을 입금하게 돼요. 하지만 며칠 후 별안간 사브리나가 직접 소피의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서 문제가 잘 해결되었다면서 이 프랑스행을 거절하게 되죠. 그럼에도 마이클이 보기엔 소피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보니까 점점 몸이 야외어갔고요. 어떤 날은 머리도 빗지 않은 채 그냥 어제 입은 똑같은 옷을 입고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과자 한 봉지를 사서는 막 허겁지겁 먹고 사라지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소피가 마이클 앞에서 별안간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들어보니 믿을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이었는데 집주인 사브리나가 그녀를 구타했다는 겁니다. 자초지종을 보니까 사브리나의 다이아 반지 하나가 없어졌는데 보모인 소피 네가 훔친 게 아니냐며 추궁을 했고 그 끝에 손찌검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소피가 소소한 집안일 실수를 할 때마다
사브리나의 폭행은 지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좀 과했죠. 그래서 마이클이 그러지 말고 새로운 일자리를 내가 소개해주마 라고 했지만 나중에 이걸 알게 된 사브리나가 마이클의 가게를 찾아와서 소리를 지르고 분노를 하면서 결국 모든 건 무산됩니다. 그렇게 불안한 날들이 이어지던 2017년 9월 20일 그날 사브리나의 집 정원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소방관이 방문한 상황이었죠. 정원에 서 있던 사람은 그녀의 동거인이자 남자친구 윗샘이었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태연히 양고기를 굽고 있어서 이렇게 연기가 났다라고 설명했지만 불길이 이게 너무 세서 위험하다라고 장작불을 꺼달라라고 요청하게 되죠. 하지만 이때 뭔가 경찰은 이상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잠시 잿더미를 살펴보게 되는데 거기에는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신체 일부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이미 시신이 너무도 심하게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신원을 확인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렸죠. 결국 밝혀진 정체는 21살의 보모 소피 리오넷입니다. 그녀의 몸에서는 갈비뼈 4개가 부러져 있고 턱뼈 골절을 포함한 여러 가지 폭력의 징후가 곳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윗샘은 일단 즉각 체포가 되었죠. 그리고 그로부터 36시간 후에 사브리나 역시 경찰에 붙잡힙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범죄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사실상 서로에게 죄를 떠넘기고 있어요. 이 사건이 안타깝게도 목격자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건의 정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둘의 핸드폰에서 소피가 그간 학대를 당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다름 아닌 음성 파일이었죠. 그 일부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I will not leave you alone until you tell me the truth. Is this clear? You understand? You will not go back to France until you tell me the truth. I'm going to spoil your life as you have spoiled mine. 사브리나가 소피에게 뭔가 진실을 말하라 라고 재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밝혀진 소피가 왜 살인을 당했는지 그 결정적인 동기는 정말 그 어떤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기이한 망상 때문이었습니다. 사브리나는 현재는 윗샘과 연인 관계로 동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녀는 2011년부터 13년까지 약 3년간 교제하던 마크 월튼이라는 전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이 1990년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렸던 아일랜드 출신의 보이밴드 창립 멤버이기도 하죠. 유명한 사람이에요. 사브리나는 당시 그에게 집착에 가까운 사랑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사브리나가 경계성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종종 화와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결국 옆에서 견디다 못한 마크는 이별을 결심하게 되는데 그러고서도 사브리나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영국의 집세를 몇 달간 내주기도 했죠. 그러다 얼마 후에 마크가 완전히 그녀를 향한 재정적인 지원을 끊게 되자 사브리나의 분노는 극에 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마크가 자신을 스토킹하고 있고 내 가족들에게까지 해를 끼친다며 20번 넘게 경찰에 신고했죠. 하지만 이건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그런 전적이 있던 여자예요. 이후에 사브리나는 어릴 적부터 알고 있던 윗샘과 결합해 동거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소피가 보모로 발탁된 지 얼마 지나지 않고서 마크가 전 남자친구 마크가 아예 미국 LA로 이주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때 사브리나가 느꼈던 감정은 마크가 이제 완전히 내 손을 떠났구나. 내가 더 이상 그 사람을 통제할 수 없구나 라고 느꼈고 갑자기 분노가 치밀었죠. 그리고 그 분노는 어린 보모에게 그대로 퍼부어졌습니다. 사브리나의 망상 속에서 소피가 이 보모 소피가 자신 몰래 마크와 내통하고 있다고 믿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마크와 소피는 내연 관계조차 아니고 둘이는 사실 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자신을 망치기 위해서 어떤 꿍꿍이를 벌이고 있다라고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서 들으셨던 이 음성 파일은 진실을 말해라 라는 사브리나의 협박입니다.
그 음성 파일에는 언어적인 협박뿐 아니라 지금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신체적인 고문을 의심케 하는 정황도 담겨 있었습니다. 뭔가 이렇게 뺨을 때리는 소리가 녹음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수사관에 의하면 이 학대가 무려 8시간 반 동안 이어졌고 사브리나가 전기선을 이용해 소피를 폭행한 게 확인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황당한 건 윗쌤이에요. 사브리나의 행동에 동조를 하면서 이 21살 보모를 같이 공주에 몰아넣었습니다. 여권을 빼앗았고 너는 프랑스에 돌아가지 못한다. 앞으로 한 40년간 여기에 감금될 거다라는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아니 사브리나는 망상에 빠진 사람이라지만 도대체 왜 윗쌤까지 이러느냐? 이 부분에 대해 전문가는 윗쌤이 이 사브리나를 잃고 싶지 않아서 그녀의 마음에 들기 위해 무엇이든 그녀의 편에 서서 행동한 잘못된 결과라고 분석합니다. 어쨌든 8시간 반의 고문을 견디다 못한 소피는 마침내 네, 제가 마크 월튼과 공모했고 당신을 망치려 했습니다라는 거짓 자백을 하게 되죠. 커플은 이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남겨두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자백을 했는데도 몇 시간 후 소피는 싸늘한 주검이 돼서 이 집 정원에 있는 장작 더미에서 발견된 상황입니다. 시신의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녀가 어떻게 죽음을 맞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사브리나는 폭행을 한 것은 인정했지만 죽음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고요. 대신 소피가 죽던 날 남자친구 윗쌤이 욕실에서 그녀를 물고문한 걸 봤다고 말했죠. 하지만 윗쌤은 달랐습니다. 정확히 이 주장과 반대로 내가 자고 있었고 소피가 그녀에게 물고문을 한 거라고 말하는데요. 이후 영국에서는 강력한 조사가 이뤄졌고 결국 이 두 사람이 함께 소피를 물고문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자, 그렇다면 죽은 그녀의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까 두 사람이 고민을 하다가 결국 불태우는 방식을 선택했는데 덜미가 잡히고 말았던 거죠. 뒤이어 열린 재판. 사브리나와 윗쌤은 소피에게 자신들이 한 가학적인 고문과 폭행에 대해서 어떠한 죄책감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 사람이 완전히 잘못된 그 망상의 세계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둘의 살인 혐의는 인정되었고 두 사람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입니다. 불과 몇 년 전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정말 믿기 힘든 엽기적인 사건. 당시 이 스토리를 취재한 영국과 프랑스 양쪽 언론사들 모두 아니 이게 진짜 실화냐? 웬만한 소설과 영화보다 더 기이하다라고 혀를 내둘렀다고 하는데요. 이제 막 갓 성인이 된 순진하고 어린 보모에게 한 커플이 저지른 범죄. 이 사건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지만 한편으로는 의문도 있습니다. 왜 소피는 진작 도망치지 않았던 걸까요? 마음만 먹었다면 경찰에게 폭행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여기에 대해 한 심리 전문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종종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왜 도망치지 않았는지 의문을 갖는다. 하지만 그들이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이곳에 갇혀 있다고 생각한 순간 도망칠 수 있는 힘은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는다. 어쩌면 우리가 주변의 이웃들에게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 아닐까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식합니다.